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전고점을 돌파했다. 노원도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던 분들조차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전고점 95% 회복했다고 하죠. 강남, 서초, 용산은 종전 최고가 수준을 보인다고 하면서 부동산 값 상승세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는지 보니까 호가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호가와 시세, 사람들이 팔고 싶은 가격이죠. 또 여보기사 나왔습니다. 어제 본집 그새 나갔대. 서울 아파트가 2달 연속 4,000건대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자극하는 기사 쏟아내고 있어요. 송파, 노원 이런 데 거래가 많았다고 하는데 송파에서는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이런 데서 거래가 많이 됐고 엘리트 3대장도 일부 거래가 돼서 거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가락동, 신천동 이런 데는 갭 투자가 가능하죠. 가격이 내려왔다고 하고 전세 상승이라고 하니까 지금이 적기다 하면서 투자하는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들 있었기 때문에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잠실 엘리트의 거래량 한 달에 13건, 19건, 7건 거래가 됐습니다. 잠실이 가락동, 신천보다 못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됐나요? 그건 아니죠. 갭 투자가 불가하도록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거래량은 헬리오시티나 파크리오만큼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정말 거래가 많이 늘어났을까요? 잠실의 3대장 중 하나인 엘스의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년간 158건이 거래가 됐어요. 연간 53건 정도 거래되는 수준, 이 정도가 최근 3년간 보여온 거래량입니다.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지금의 거래량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2008년부터 2020년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거나 뭐 이런 거 없고 일반적인 형태 장기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1년에 154건 정도 거래가 됐어요. 최근 3년간 거래된 건수만큼이 1년 동안 거래되는 정도, 이게 평균적인 2단지의 거래량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 거죠. 최근 3년간은 평균적인 거래량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거래량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실 분도 있으니까 파크리오를 한번 볼까요? 파크리오 같은 경우 최근 3년간 1년에 평균 77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장기 평균으로 보면 1년에 143건 정도 거래가 돼야 합니다. 이 액이 평균적인 수준의 거래량 대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물량만이 사고 팔리는 시장, 이런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거래가 폭증했다? 이게 거래가 확 살아났다고 또 이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은 시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또 노원구에 거래가 많았다고 했는데 상계동 보람 아파트, 여기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여긴 어떤가 한번 볼까요? 37년 된 아파트, 지금 8억 몇천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6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3년간 거래량 1년에 13건 정도 거래됐습니다. 오랜 기간 장기 평균으로 보면 1년에 55건 정도 거래가 돼야 되는데 5분의 1 수준으로 거래량이 쪼그라든 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거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평균적인 수준 대비해서 5분의 1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호가를 기준해서 전고점을 찍었다, 어제 본집 나갔다, 다 집 사러 간 것처럼 여겨지지만 짱깨식으로 계산해도 현재의 거래량은 다시 거래가 막 살아나고 시장이 안정화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엘스 파크리오 1년에 140건, 150건은 거래돼야 되는데 3년간 150건 거래된 시장이죠. 그만큼 가격이 치솟아 올랐고 그 가격에는 사줄 수 있는 사람이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상계보람 같은 경우 1년에 55건 거래되던 게 1년에 13건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전고점 대비해서 40%, 50% 빠졌다고 해서 지금 싸다고 들어오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래량도 예전에 거래되던 거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당연히 선택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갭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오고 가격이 조정됐다라는 믿음에 또 사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 그 수치가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바닥이고 집을 살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처럼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 정부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소득이 뻔한데 빚 마구잡이로 내주면서 사람들의 허황만 키웠어요. 현실과 괴리된 집값을 이제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로 돈이 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호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평가된 집값을 언젠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올라간 가격 당연하고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바닥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시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면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는 거죠. 실수요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말도 안 되는 대출을 계속해서 해왔던 게 전 정부, 현 정부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새로 집권한 정부, 전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집권하게 됐죠. 여권의 잠룡들 지금 부동산 가격 비정상적이고 거품은 꺼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표를 모았고 그렇게 집권한 정부인데 이걸 현실로 되돌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키워가는 것, 이게 보수의 역할일 건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당장 문제가 불거졌죠. 22년 말에 레고랜드 사태가 바로 시장에 나타난 위험 신호였습니다. 근데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하면서 이 거품을 꺼트리기는커녕 부양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정말 뼈아픈 오판을 했어요. 수분양을 통해서 기업을 살리자 이미 빚 감당이 안 되는 가게한테 더 빚을 내주면서 시장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상반기엔 안 좋지만 하반기엔 좋아질 거다 상저하고의 기대감, 그리고 금리가 곧 내릴 거다라는 피봇에 대한 기대,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뭉개는 선택을 했습니다. PF 물건이 팔려야 해결되고 그 물건을 사줄 사람 돈이 없고 안 팔릴 거 뻔한데 이걸 유예하고 사줄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끌 정책을 폈습니다. 각종 규제를 풀고 정리되어야 마땅한 사업장들 정부가 보증할 테니까 돈 빌려주고 위기를 넘겨라,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버티기의 한계 상황이 왔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군 건설사도 맥을 못 추고 최초 분양은 미달하고 잔여분 계속해서 팔고 있지만 이 미분양 물량은 날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습니다. 연장하고 미뤄뒀던 PF 부실 문제 해결책 정리밖에 없으니 이 대책 내놨더니 업계에서는 살려달라고 조금 더 만기 연장해주고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련한 기준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규모로 일을 벌려놨고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긴축의 시기가 도래했고 금리는 올라가고 대출 조건은 까다로워지니 사람들 부동산을 더 이상 분양받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공사, 금융사의 부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오히려 수분양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정리의 시기를 이연시켰어요. 그렇지만 감당 안 되는 버블이기 때문에 정리의 수순을 밟고 있고 손실의 분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부실의 문제, 시행사, 시공사, 이자 감당 못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가게에게 빚 내기를 독려해서 가게가 또 대출 받아서 기업의 빚을 떠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쓸 돈이 없고 안 쓰니 내수는 정말 바닥입니다. 내수가 바닥이라는 거 우리 다 체감하고 있죠. 그렇지만 희망적인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수출 내수 회복이 전망되고 1분기 OECD 3위를 했다,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하죠. 성장률 가장 높은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전쟁으로 전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발휘가 됐어요. 우리도 일부 기저효과가 있겠죠. 반도체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수출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깜짝 1분기 효과가 나타났는데 내수에 대한 진단은 정부와 KDI가 다르죠. 수출 때문에 올라갔지만 내수는 부진한 게 명확하다고 KDI가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와 한은은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 희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DI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유는 수출 증가세 때문에 한 거지 내수는 현재 호황과 매우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명확히 밝혔어요. 고금리 기조가 시차를 두고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소비자 물가는 상승하고 실질 구매력도 떨어지니까 소비 부진이 계속되고 있죠. 즉 호황이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죽을 맛이죠. 전문직들도 뭐 돈 잘 벌 것 같지만 지금 일들이 예전보다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조정된다면 이 내수 부진의 상황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KDI의 입장입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조정된다면 물가 안정되지 않고 있죠. 금리 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수 부진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왜 괜찮다고 얘기를 하죠? GDP 성장률 중에서 수출보다 내수의 기여도가 더 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KDI는 반박을 했습니다. 건설 투자의 공사 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면서 그 감소폭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내수가 좀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죠? 그냥 우리가 느끼는 게 현실인데 정부가 괜찮다고 말한다고 정말 괜찮은 게 맞나요?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KDI의 설명과 더 부합합니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다. 삼성, 하이닉스 이런 얘기죠. 여기 말고 다른 기업들은 지금 다 내수 침체에 죽을 맛입니다. 내수 침체의 제조업 국내 공급 3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게 다른 업종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션 업계도 마찬가지죠. 보복 소비는 옛말이라고 길어지는 내수 침체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골프 의류 한참 떴다가 요즘 폭삭 쪼그라들었다 이런 기사들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끝나고 여행객 좀 늘어났다 이런 얘기 하는데 호텔 롯데 적자 전환했습니다. 중국의 내수 침체로 면세점 수익이 악화되고 면세 유커 회복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봤어요. 이런 이야기들 보면 반도체 잘 팔린다고 해서 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나요? 내수는 침체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신청이 증가하고 있죠. 폐업 공제금을 신청한다는 건 그만큼 문 닫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음을 뜻하고 이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는 잡히지 않고 빚은 잔뜩 지고 있는데 금융비용은 올라가니까 쓸 돈이 없죠.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1분기 가계 실질 소득 1.6%가 떨어졌어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근로소득 되게 많이 줄었는데 대기업들 상여금 줄고 고소득 가구의 소득이 감소를 했어요. 그만큼 못 사는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예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윳돈도 없죠. 소비 지출은 늘어났는데 소득은 그거에 비해서 안 느니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 등의 증가로 비소비 지출은 1.2%나 더 늘어났어요. 고물가 고금리에 5집 중 1집은 적자 살림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들 부동산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노인 자산의 80%가 부동산이죠. 소득이 사라진 사람들은 당장 쓸 돈 없고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젊은 사람들 높은 집값에 버는 돈의 상당액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으면서 쓸 돈이 없습니다. 내수 침체가 아니라는데 이런 정부 발표 체감이 되나요? 소득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자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쓸 돈이 없는 것 이게 현실인데 내수가 무슨 수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부동산가 안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통장 꺼내 쓰듯 적자 살림하고 있으니 빚은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내수 침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영끌을 여러 차례 독려한 결과 더 심각한 부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 줄고 다시 내수 침체가 오는 건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사가 안 되면 사람들 장사 접고 그러면 공실은 더 늘어나고 이러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 장사를 하고 사람들이 와서 돈 써줘야 부동산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부동산을 소비할 여력이 더더욱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오른다 이야기하지만 0.001%의 선택, 이 선택만을 가지고 정말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들 폭락하고 있습니다. 영끌이 많이 갔던 노도강 지역들 가격 하락폭이 크죠. 여기 5억 5천 하던 상계주공 14단지 3억 6천까지 떨어졌는데 여전히 매물은 쌓여 있습니다. 상계주공 13단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4억 5천 하던 거 3억 4천까지 내려갔지만 거래 안 되고 있어요.
상계주공 12단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4억 5천이 3억 8천 매물은 쌓여있고 거래는 소강 상태입니다. GTX 호재, 운정 신도시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10억 가까이 갔던 집값 5억으로 떨어졌지만 그 가격에도 사람들이 선뜻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고 싶은 사람들은 9억 근처 다 이 가격에 매물로 내놓고 있지만 그 가격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장입니다. 목동동의 이 단지 4억 5천 하던 거 2억 8천까지 떨어졌고 매물은 쌓여 있지만 거래 안 되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 삼성전자의 후광을 업을 수 있는 이런 지역에 GTX 호재 온갖 것 들먹이면서 엄청 아파트 많이 지었던 지역이죠. 9억 간다던 아파트 5억 6천까지 내려갔지만 거래량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죠. 15억 하던 집이 11억까지 내려와서 겨우 한두 건 팔리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한 건의 거래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인천의 송도 바다뷰 얘기하고 분양가 계속 올리면서 물건 많이 팔았지만 12억 한다던 집값 6억 9천까지 내려와 있고 이 가격에도 거래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끌이 갔던 지역들 마찬가지고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부동산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뭐 경기 남부 부동산 가격 조정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와 언론 현실을 부정하고 있죠. 한두 가구 팔면서 몇만 대일 보였다. 이렇게 물건 한두 개씩을 계속해서 팔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고점 90% 회복했다. 신고가 찍는다. 강남 용산 수십억 하는 아파트 연봉 수십억 되는 사람도 살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가격에 그 아파트의 한두 건의 거래 이게 신고가를 찍었다. 그러니 현실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난 기승전 상승할 테니까 분양받으라는 얘기 이게 떠들고 있는 핵심입니다. 정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구조조정하는 거죠. 근데 구조조정 안 하고 부실은 유지한 채 중산층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 부동산에 금융 놓여야 하는데 그냥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자금이 묶이니 내수 침체 악순환의 사이클을 겪게 만들고 더 이상 성장의 동력이 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큰 일을 해냈어요. 지금 말하는 가격, 이 거품이 해소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는데 사람들 아직도 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한 연봉 1억 근로자 도대체 돈 얼마 벌죠? 통장에 들어오는 돈 600만 원 좀 넘습니다. 연봉 2억은 돼야 1,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억대 연봉자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반도체 기업에서 일부 늘어났습니다. 650만 원씩 받아서 맞벌이라 하더라도 한 달에 1,000만 원, 10년은 모아야 겨우 10억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한 집들 10억 다 넘는다고 하고 강남의 아파트 20억에 분양하는데 4, 50억이 맞는 값이라고 생각하면서 20억이 싸다면서 서로 분양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소득 대비 집값이 실현 가능 없는 수치임에도 정부가 무분별하게 풀어 제낀 대출, 이 부채의 크기 때문에 사람들 실현 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정부가 그동안 이렇게 부양하고 떠받치니 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고 굳게 믿고 분양받고 빚을 쌓아두고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강남, 용산 20억, 30억 누가 사줄 수 있죠? 상위 1%의 수가 많은지 강남, 용산 또 그에 준하는 집들의 수가 더 많은지 한번 고민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연봉 1억이 접근 가능한 지역들 가격 계속 내려가고 있죠. 0.1%도 안 되는 사람들의 기사를 실으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광고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큰일해서 눈을 가리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의 현실 모든 수치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출산율 0.7명대 3월 출생아 2만 명이 안 되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분기 인구 3만 명이 사라졌어요.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3.4%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다고 하고 돈 많은 사람 많고 이런 얘기 하지만 지금 신용카드 대출 연체하고 있는 거 카드 사태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카드 사태 일어났을 때 최고치가 3.8인데 지금 3.4%입니다. 1년 사이에 1%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고금리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연체율 더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 문제 없는 시장 맞나요? 금리 내릴 거다 기대하고 버티고 또 돈 계속 풀어주면 이 집값 유지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금리 인하의 길은 멀고도 멉니다. 이번에 미국 국채 10년물 4.6% 돌파를 했죠.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조정받았고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에 올라간 이유 중에 또 하나 수요 부진으로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도 계속 빚내가지고 어쨌든 끌어가고 있는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대규모 재정 적자 결국 채권 찍어가지고 돈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많은 이자를 주지 않으면 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액이 금리 인하의 시기 그렇게 빨리 다가올 수 없음을 뜻합니다. 신고점을 다 회복하고 수십억의 집이 잘 팔리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실제 거래되는 건 예전 수준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래량이고 그나마도 특정 지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맥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0.01%의 이야기를 침소봉대에서 시장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이미 큰일을 벌여놨는데 더 큰일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